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날. 창밖을 보면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새도 울고 바람도 불고 사람들도 바쁘게 지나다니는데 나만 그 흐름에서 빠진 것 같은 느낌.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날이 가끔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아주 신기한 분을 만났어요. 올해 84살이신 할머니셨는데 처음 뵀을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주름이 가득한 얼굴인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신데도 왠지 모를 생기가 느껴지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항상 밝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이 좋아. 오늘 살아있잖아. 그게 좋은 거지 뭐.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사실 저 주변에는 84살보다 훨씬 젊은데도 매일 한숨을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요.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60도 안 됐는데 이미 삶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낄까요? 이게 단순히 건강의 차이일까요? 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요? 저는 이 궁금증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국내외 노년 심리학 연구들을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의 인터뷰를 그리고 실제로 노년에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딱 5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5가지는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됩니다. 젊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5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오늘 하루가 어제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그걸 약속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웃음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분들, 그러니까 100살이 넘은 분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잘 웃었어요. 남이 뭐라 해도 그냥 웃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비결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리세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아, 또 웃음 얘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웃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웃음이 몸을 바꾼다는 과학이 증명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통계 아세요?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웃는다고 해요. 네, 400번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도 깔깔, 장난감 가지고 놀 때도 깔깔, 별거 아닌 소리에도 배 잡고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성인은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웃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고작 15번에서 20번 사이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횟수는 더 줄어들어서 일부 노년층의 경우 하루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지 않는 날이 생긴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는 가요. 살면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몸도 아프고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다 보면 웃음이 점점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의학적으로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천연 진통제이자 천연 항우울제예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약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우울증 증상이 있는 65살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매일 10분씩 웃음 치료를 했어요. 억지로라도 웃게 하고 유머 영상을 보여주고 함께 웃는 시간을 갖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불과 4주 후에 웃음 치료를 받은 그룹의 우울증 수치가 40% 감소했어요. 40%예요. 어지간한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실험에서 진짜로 재밌어서 웃은 사람이나 억지로 웃은 사람이나 효과가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뇌는 영리하지만 한 가지 착각을 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광대 근육이 움직이면 아, 지금 기분이 좋구나 하고 신호를 받아들여요. 진짜로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건지 그냥 의도적으로 웃는 건지를 잘 구별 못해요. 이걸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세요.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한동안 거의 웃음을 잃으셨대요. 그러다 딸의 권유로 한 가지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서 5분 동안 웃는 거예요. 억지로라도요. 처음엔 너무 어색해서 눈물이 났대요. 웃는 건데 왜 눈물이 나냐고 내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한 달을 했더니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웃다가 진짜로 피식 웃음이 나더래요. 그리고 2달째가 됐을 때는 딸이 전화해서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 근데 있잖아, 웃으면서 나쁜 생각을 동시에 하기가 힘들더라고. 웃는 동안만큼은 그냥 괜찮아지더라고.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5분만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우스꽝스러워도 괜찮아요.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좀 더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예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습관이 없어요. 바로 남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자식이 저래서 내가 힘든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해봤고요. 사실 인간이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억울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한 느낌이 들 때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남 탓을 하는 동안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몇 년째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게 누구 손해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라고요.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하면 서운하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모르면 화가 나고 친구가 내 편이 돼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니면 배신감이 들고 이 모든 고통의 출발점에는 기대가 있어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람인데 기대가 없을 수가 없죠. 다만 기대가 어긋났을 때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요. 그분들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연락을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지. 바쁘겠지.
배우자가 퉁명스럽게 굴었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한가 보다.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있으니까. 이 세 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주문인지 아세요?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를 멈추세요. 옆집 누구는 자식이 저렇게 잘 된다더라. 저 친구는 건강도 좋고 돈도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비교는 항상 내가 부족한 부분과 남이 잘난 부분을 붙여놓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이 주문을 한번 써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할 때 딱 한마디만 속으로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10번, 20번 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배움이에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뭔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림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뭐든 간에 처음 해보는 것에 도전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취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줄어요. 근육이랑 똑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이 뇌도 자극을 안 받으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져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살아있어요. 뇌는 몇 살이 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35%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75살 어르신이 처음으로 그림 수업을 등록하셨대요. 처음엔 너무 창피하셨대요. 내가 이 나이에 붓을 잡다니. 옆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런데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대요. 잘 그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리러 오신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그 어르신이 그린 그림이 복지관 전시회에 걸렸어요. 가족들이 보러 왔고 어르신이 그날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뭔가를 배운다는 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배우는 동안은 늙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배울 때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책을 보거나 혼자 유튜브를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같이 배우는 사람이 있을 때 효과가 훨씬 커요. 함께 웃고 함께 실수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 경험이 뇌 자극과 더불어 관계의 기쁨까지 줘요. 복지관도 좋고 동네 모임도 좋고 지인과 함께 시작해도 좋아요. 뭔가를 배우러 나간다는 그 자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이유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작아 보여도 그 작은 이유 하나가 매일매일 쌓이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번째 공통점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짐만 되는 것 같아. 있으나 마나 한 존재 같아.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의지가 꺼져요. 뭘 해도 의미가 없고 새로운 걸 시작할 이유도 없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서 익힌 기술, 수십 년간 살림하며 쌓은 노하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배운 지혜, 실패를 통해 얻은 통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 원 이상의 가치라는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70년, 80년을 버텨낸 거예요. 그런데 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하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담 심리학자들이 자존감이 낮은 노년분들에게 이런 과제를 드렸어요. 지금부터 자신의 장점을 100가지 적어보세요. 처음엔 다들 웃으셨대요. 100가지요? 나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셨대요. 근데 선생님이 도와드리면서 시작해보면요. 나온대요. 100가지가. 밥을 잘 차려요. 한번 약속하면 꼭 지켜요. 남 험담을 잘 안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참을성이 있어요. 작은 것도 감사하게 여겨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아니면 뭐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러워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드릴게요. 아까 웃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거울 앞에서 이번엔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엔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하루하루 쌓이면 진짜로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5번째 공통점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목을 붙이자면 놔두면 편하다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행복한 노년 부부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재밌는 건 행복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모든 걸 함께 하는 부부보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부부가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된다고 해서 끊임없이 개입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고, 배우자가 아파 보이면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고, 손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말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랑이 부담이 돼요. 심리학에서는 좋은 관계의 핵심을 해결이 아닌 공감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자식이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내가 알아봐 줄까?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마법의 한마디가 있어요. 머리가 아프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랬구나. 그거예요.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쳐주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 옆에 있어주는 것. 놔둔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아낼 힘이 있다고 내가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건 자식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힘들 수 있고, 나도 못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를 놔두는 것. 나를 다그치지 않는 것. 나에게도 공감해주는 것. 이게 되면 신기하게도 남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기 시작해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웃어야 한다. 남 탓하지 말아야 한다. 뭔가 배워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놓아줄 줄 알아야 한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다리가 되어드렸으면 해요. 웃음, 받아들임, 배움, 자기 존중, 그리고 놓아줌. 이 5가지가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걸 하나씩 배워가면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운 사람들을 믿으면서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매일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날은 웃으려 해도 웃음이 안 나오고 내려놓으려 해도 마음이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제보다 조금만 더, 오늘보다 조금만 더. 그 작은 차이가 1년 후에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요. 주름은 늘어도 괜찮아요. 몸이 조금 느려져도 괜찮아요. 마음만 펴져 있다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가장 빛나는 건 젊은 피부가 아니에요. 살아온 날들이 배어있는 그 주름 사이의 웃음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미 뭔가를 바꾸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오늘 하루도 잘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